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경찰을 앞세워 권력을 휘두를 때 검찰은 그 옆에서 눈치를 보며 힘을 키웠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며 검찰은 공안 정국 아래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는 정권의 수족이 되었고, 전두환의 신군부 시절에 이르러 정권과 검찰의 공생관계가 확립되면서 비로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검찰의 괴물 같은 실체가 완성되었다. 정권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한 대가로 인사와 권력을 보장받는 구조가 정착되자 검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권력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이어 등장한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그 힘을 더욱 확장했다. 이 시기 검찰은 단순히 정권의 지시를 받는 단계를 넘어 국가적 사명을 명분으로 사회 전반을 사정하며 수사권을 독점하고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는 실전 훈련을 거쳤다. 이때 구축된 조직체계와 수사기법은 검찰이 정권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의 잔재인 하나회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을 자신의 칼로 선택했다. 김영삼은 검찰에게 군부를 사정할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은 기대에 부응하듯 하나회를 무너뜨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수사 역량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때 검찰은 스스로 깨달았다. 대통령의 수건을 해결해주면 정권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때부터 검찰 내부는 정권의 줄을 서고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검사동일체 원칙은 기수 문화와 결합하여 검찰 조직 전체를 일사불란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켰다.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에게는 출세를, 저항하는 검사에게는 좌천을 안겨주는 수직적 통제 수단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회 척결을 통해 정권의 도구로 쓰였던 검찰은 이제 정권의 약점과 비자금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며 정치 검찰의 끝판왕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권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휘둘러 정권을 길들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인을 물어뜯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결국 김영삼 정권 후반, 한보 사태가 터지자 괴물은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은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었고,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구속하며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는 명분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정권의 끝을 결정지었다. 군부를 칠 때 검찰의 칼을 빌렸던 김영삼은 결국 그 칼의 아들을 잃고 퇴임했다. 이는 이후 대한민국 검찰의 표준 매뉴얼이 되었다. 정권의 수건을 해결해주며 몸집을 키우고, 정권이 약해지면 그 정보를 이용해 정권을 협박하여 권력의 주도권을 뺏는 것. 김영삼이 열어준 이 길 위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포식자로 우뚝 섰다. 먼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평생 신군부의 조작 수사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괴물로 성장한 검찰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1998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제 특검의 도입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구상한 특검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뭉개거나 제19 감싸기를 할 경우 검찰이 아닌 외부기관, 특별검사의 그 수사권을 강제로 박탈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검찰 견제용 칼이었다. 즉,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거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사건을 은폐할 때 이를 외부에서 강제로 수사하여 기소 독점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장치였다. 두 번째는 검찰 인사 독립이었다. 당시까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해 누가 우리에게 충성할 사람인가를 보고 직접 결정했다. 검사들은 실력보다 정치적 줄을 먼저 챙겼고, 충성하는 검사에게는 출세를, 저항하는 검사에게는 좌천을 안겨주는 줄 세우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검찰 내부의 인사위원회 등 객관적 시스템에 맡겨 정권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생리는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했다. 검찰은 이 개혁 조치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패로 역이용했다. 인사 독립을 요구하며 정권의 인사권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오히려 반발했고,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폐쇄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정권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다. 결국 당시의 개혁은 검찰을 권력에서 떼어놓으려던 시도였으나 검찰은 그 개혁의 논리를 역으로 권력마저 우리를 터치하지 말라는 불가침의 특권으로 둔갑시켜버렸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권이 부여한 인사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제는 검찰 내부 선배들이 후배를 끌어주고 정권의 간섭을 차단하며 그들만의 성역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이 독립성을 이용했다.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난 검찰은 정권이 인사권을 휘두를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검찰이라는 괴물은 그 칼조차 자기들의 몸을 방어하는 방패로 삼아버렸다.
정권 후반 레임덕이 시작되자 김대중이 개혁을 위해 힘을 실어주었던 바로 그 특수부 검사들은 가장 먼저 대통령의 아들 홍업과 홍거리를 정조준했다. 이명재 검찰총장은 결정은 내가 한다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압박했고 대통령의 고향 후배인 임상길 검사조차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개혁의 명분으로 받았던 부패척결이라는 명분과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이용해 자신들이 섬겨야 할 주인의 심장을 겨누는 배신의 매뉴얼을 완성했다. 김대중은 검찰을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길들이려 했지만 괴물을 죽이려던 그의 칼은 오히려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김대중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도 통제할 수 없는 주인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완전히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김영삼이 괴물을 키웠고 김대중이 그 괴물에게 독립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다면 노무현은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려 했던 가장 공격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파격적으로 여성 판사 출신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의 폐쇄적 서열 문화를 깨부수려 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사상 처음으로 판사 출신 여성의 지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노무현과 검사들의 대화는 그 긴장의 정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의 최측근이었던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이어갔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자 검찰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저항했다. 이에 노무현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받아쳤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방패를 악용해 대통령의 통치권마저 무력화하려 했던 상황에서 나온 비명이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직접 검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 현장에 있던 검사들은 굴복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특히 한 검사가 대통령의 인사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 등을 두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우리가 하는 수사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방패였다. 검찰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 훼손의 실체는 늘 이런 식이었다. 예를 들어 청와대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면 검찰은 즉각 정권이 수사에 개입해 중립성을 해친다며 대규모 성명을 내고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에게 중립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 정치 권력은 간섭하지 마라는 뜻이었다. 괴물의 본색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박연차 게이트는 부산의 사업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사건이다. 검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뇌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주변 인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털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적인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자 가족들의 통장 계좌, 사생활, 과거의 모든 흔적을 뒤져 어떻게든 도덕적 흠집을 내려는 것이었다. 혐의가 입증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수사를 시작해 전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본인의 뇌물이 아니었다. 검찰은 박연차 주변의 먼지까지 탈탈 터는 별건 수사를 벌였다. 또한 특히 검찰은 노무현의 가족과 친인척을 족치며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러고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렸다. 노무현의 부인이 시계를 어디에 버렸다더라, 누가 돈을 받았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매일같이 일면 톱기사로 띄우게 만들었다. 혐의 입증과는 상관없는 저질스러운 사생활 폭로와 도덕성 공격이었다. 이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망신주기의 전형이었다. 검찰은 그렇게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칼을 휘둘러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인격을 도살했다. 결국 노무현은 죽음으로 내몰렸다. 검찰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뜻에 거스르는 통치자를 언제든 살해할 수 있는 최종 포식자로 진화했음을 증명한 결정적 장면이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 괴물은 더욱 견고해졌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검찰이라는 괴물에게 어떻게 잡아먹혀왔는가? 글이 유익하고 뼈가 때려졌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정권과 검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편에서 뵙겠습니다.